1999년의 봄,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온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5월, 22살 동갑내기였던 이수진, 박은영 씨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이국의 땅, 대마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낭만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2박 3일. 하지만 그 여행은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했던 5월 29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는 부산의 어머니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배 타러 가요. 저녁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부산항에 도착한 배에 두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요. 불길한 예감에 시작된 한일 양국 경찰의 대대적인 공조수사.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현장은 두 사람이 묵었던 민박집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행 가방과 옷까지, 심지어 돈이 든 지갑까지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한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진 것은 오직 두 사람의 몸과 여권뿐.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게 하는 섬뜩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사는 곧 미궁에 빠졌습니다. CCTV 하나 없던 시절의 고요한 섬. 수백 명의 인력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섬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머리카락 한 올, 실오라기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은 마치 거대한 미궁처럼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하루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사라진 4시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아리아케 산 입구에서부터 마지막 통화를 건 항구 근처까지의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4시간의 공백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잊혀갈 무렵 바다 건너 부산으로 날아온 한 통의 비밀스러운 제보. 자신을 제일교포 어부라고 밝힌 제보자는 사건 당일 항구에서 일본인 남성들이 두 여성을 흰색 봉고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납치였을까요? 하지만 이 제보는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유일한 단서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버렸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999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끝나지 않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날 고요한 섬은 무슨 비밀을 삼켜버린 걸까요? 그리고 두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가는 낭만과 불안이 공존하던 시기였지요. 당시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일어일 문학을 전공하던 3학년 이수진 씨와 박은영 씨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22살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밝고 활발한 성격의 수진 씨와 차분하고 사려 깊은 은영 씨, 서로 다른 성격이었기에 더욱 각별한 사이였다고 주변인들은 기억합니다. 전공 특성상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두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를 타고 떠나는 대마도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대마도는 지금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는 사람만 아는 소박한 여행지였지요. 두 사람은 며칠간의 아르바이트로 넉넉지 않은 경비를 마련했고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대마도행 배편을 예매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수진 씨는 들뜬 목소리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용돈을 조금만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은영 씨 역시 자신의 방에서 여행 가방을 꾸리며 일본어로 된 여행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수진이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오자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여행은 대학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중한 기념물이자 곧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자신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1999년 5월 27일 아침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와 은영 씨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올라탄 쾌속선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산항을 떠나갈 때 부두에서 손을 흔드는 가족도 그녀들을 배웅 나온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친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고요한 섬이 돌아올 수 없는 미궁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의 햇살과 바다의 푸른빛, 친구의 웃음소리는 그녀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평온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1시간 남짓 쾌속선은 대마도의 관문인 이즈아라 항에 도착했습니다. 1999년 5월 27일 오전 수진 씨와 은영 씨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항구 근처의 작은 민숙 즉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숙의 주인인 다나카 씨는 두 학생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던 앳되고 예의 바른 한국인 학생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짐을 푼 두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행 책자와 지도가 들려 있었지요. 이즈아라 시내의 작은 신사를 방문하고 오래된 무가저택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섬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던 몇몇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영락없는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길을 묻고 사진을 찍어주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문제 2박 3일이 지나고 두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한 5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수진 씨는 부산의 집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배 타러 가요. 저녁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요. 이것이 가족들이 기억하는 수진 씨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부산항에 도착한 여객선 탑승자 명단에 이수진, 박은영 두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 가족들은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습니다. 배를 놓쳤거나 하루 더 머물고 싶어서 연락 없이 일정을 변경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국제전화는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5월 30일에도 그 다음 날인 31일에도 딸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가족들은 6월 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즉시 일본 나가사키 현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두 사람이 묵었던 이즈아라 항의 민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사의 첫 번째 단서이자 첫 번째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여행 가방과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미처 쓰지 못한 엔화가 든 지갑까지 거의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잠시 외출한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두 사람의 몸과 당일 외출 시 메고 나갔을 작은 핸드백 그리고 여권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나 강도를 당했다고 보기에는 돈이 든 지갑을 포함한 귀중품들이 너무나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잠적했다고 보기에도 갈아입을 옷이나 돈 한 푼 없이 떠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요한 섬 대마도는 이때부터 거대한 침묵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젊은 여대생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바람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대생 2명이 일본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양국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경찰은 나가사키 현 경찰 본부 소속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마도로 급파했습니다. 한국 경찰 역시 외사과 형사들을 파견하여 일본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일 양국의 경찰이 머리를 맞댄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실종 당일 돌아오기로 했던 5월 29일을 기점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인력 수백 명이 동원되어 대마도 전역을 샅샅이 후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즈아라 항을 중심으로 반경수,
킬로미터에 걸친 야산과 해안가, 빈집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경찰견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지만 두 사람의 행적을 암시하는 그 어떤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관할권 문제였습니다. 한국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주도적인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탐문 수사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기 일쑤였고, 일본 경찰이 확보한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시간적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999년의 대마도는 CCTV와 같은 방범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수사는 오로지 주민들의 목격담과 탐문에 의존해야만 했지요. 하지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섬마을의 특성상 낯선 외지인, 특히 경찰에게 선뜻 입을 여는 주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정확한 시간이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기만 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섬을 떠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즈하라 항과 히타카츠 항의 모든 출항 기록을 확인하고 규슈 본토로 향하는 여객선과 어선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두 사람이 대마도를 떠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마도 섬 어딘가에 있다는 결론 외에는 아무것도 명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대마도 내의 모든 동일 전과자 및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동원되었지만 수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해무가 섬 전체를 삼켜버리듯 두 젊음의 흔적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수사는 점차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양국 경찰의 대대적인 공조 수사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 사건은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수사팀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단서가 없다면 단서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두 사람의 마지막 하루, 즉 실종 당일인 1999년 5월 29일의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여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증언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종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12시간 전 5월 29일 오전, 수진 씨와 은영 씨는 묵고 있던 민숙을 나섰습니다. 민숙 주인 다나카 씨는 그녀들이 오늘은 아리아케 산에 올라가 볼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리아케 산은 이즈하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당시 대마도를 찾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던 등산 코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빌렸던 자전거를 반납하고 등산을 위한 간편한 폭장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실종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전 5월 29일 점심 무렵, 아리아케 산 입구의 한 식당 주인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행 전에 간단한 우동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모습이었는데 무척 밝고 즐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산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제3자에 의한 두 사람의 마지막 목격담입니다. 그 이후 아리아케 산 정상이나 하산길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는 명확한 증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전 5월 29일 오후, 수진 씨가 부산의 집으로 전화를 건 시각입니다. 지금 배 타러 가요. 라는 그녀의 말은 수사 초기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행적 재구성 과정에서 이 전화는 새로운 의문점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장소는 이즈하라 항 근처의 공중전화로 추정되는데 이 시간은 부산행 여객선이 출항하기까지 아직 2시간 가까이 남아있는 다소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의 행선지가 항구였다면 등산을 마친 후 시내를 더 구경하거나 식사를 했을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을 본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들은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격지인 아리아케 산과 전화통화 장소인 이즈하라 항 사이 약 서너 시간의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라진 4시간 동안 두 사람에게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 우연히 만난 제3자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 혹은 항구로 가던 중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 등 수많은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이 사라진 4시간의 공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신기루처럼 산 중턱에서 항구 근처까지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그 중간 과정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루의 시간표를 촘촘히 채워갈수록 오히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조각들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사건이 장기 미제로 빠져들던 1999년 가을, 절망에 빠져있던 가족들과 수사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산의 한 언론사 앞으로 배달된 익명의 제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인 불명의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마도에서 업에 종사하는 제일교포라고 밝힌 제보자는 두 여대생의 실종 당일인 5월 29일 늦은 오후 이즈아라 항구에 한적한 부둣가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의 편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둣가에 정박된 자신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중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건장한 체격의 일본인 남성 서너 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점차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남성들의 힘에 눌려 결국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한국 뉴스에서 여대생 실종 사건을 접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하게 되었다고 편지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보는 수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일 양국 경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편지의 필적과 사용된 용지 등을 분석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역추적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편지에 묘사된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즈아라 항 부근의 모든 흰색 봉고차 소유주를 파악하고 당시 항구 주변에 있었을 만한 어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묘사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증언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차량 소유주들 역시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비밀스러운 제보는 확인되지 않은 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보가 사건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의 상상이거나 혹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 정보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실체적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제보는 딸들이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의 희생자라는 심증을 굳히는 유일한 지푸라기였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끝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가 묘사했던 흰색 봉고차는 마치 유령처럼 그날의 진실을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정보와 증언들이 쌓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더욱 모호해져만 갔습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들만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꼬리를 물고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에 자리 잡은 결코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문, 왜 그녀들은 배를 타지 못했을까요? 수진 씨는 분명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지금 배 타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들은 출항하는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저지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약속이 생겨 자발적으로 발길을 돌린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라진 4시간의 공백입니다. 마지막 목격지인 아리아케 산 입구에서부터 이즈아라 항 근처 공중전화까지 이 구간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는 결정적인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마친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길을 통해 이동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대마도 지리에 익숙지 않은 두 사람이 굳이 큰 길을 놔두고 위험한 길을 택했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너무나 깨끗한 현장입니다. 민숙에 남겨진 방은 물론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진 대마도 전역 어디에서도 두 사람의 소지품이나 다툼의 흔적, 혈흔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그 어떤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매우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거나 혹은 사건이 외부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겨진 이유입니다. 만약 범행의 목적이 금품이었다면 민숙에 남아있던 현금과 카메라 등은 가장 먼저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것들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의 목적이 처음부터 돈이 아닌 두 사람 그 자체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섯 번째, 익명의 제보는 과연 진실일까요? 흰색 봉고차를 이용한 납치 목격담. 이 제보는 사건의 유일한 구체적인 범죄 정황입니다. 하지만 왜 제보자는 끝까지 익명 뒤에 숨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여섯 번째, 왜 하필 그녀들이었을까요? 만약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범인은 어떤 이유로 수많은 관광객 중에서 수진 씨와 은영 씨를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단순히 범행이 용이한 상대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행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일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의문은 과연 두 사람은 아직 대마도에 남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범죄에 희생되었다면 섬 어딘가에 안매장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어떤 육골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가설의 의문을 품게 합니다. 혹시 제3의 선박을 통해 대마도를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명확한 답 없이 1999년 5월에 그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훌쩍 지난 201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 특히 DNA 분석 기술의 발달은 과거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박은영 씨 실종 사건 역시 재수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민숙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유류품을 다시 수거하여 정밀 감식을 시도했습니다. 핏이나 칫솔 등에서 두 사람의 DNA 외에 제3자의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유류품의 보관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가설의 영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을 둘러싼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종 및 조난설입니다. 아리아케 산 등산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이나 절벽에서 실족하여 사망했고 지형적인 특성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가설입니다. 대마도의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하다는 점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조난당하면서도 구조 요청을 할 기회나 흔적을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유류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발적 범죄 연루설입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항구로 이동하던 중 혹은 항구 근처에서 현지인과 시비가 붙거나 교통사고 등의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렸고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두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계획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장에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제압하고 흔적 없이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역시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계획적 납치 및 살해설입니다. 익명의 제보 내용처럼 불순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 처음부터 두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현장에 증거가 거의 없고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등 사건의 여러 의문점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범인들이 대마도 지리에 밟고
시신을 은밀히 처리할 수 있는 수단, 예컨대 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완전 범죄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범인도, 동기도, 범행 장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생사조차도 모두 추정의 영역일 뿐입니다. 재수사는 그렇게 또다시 가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수진, 박은영 두 사람이 사라진 후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 세상은 밀레니엄의 소동을 지나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시간은 1999년 5월 29일에 멈춰 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대마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딸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며 혹시라도 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애타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아버지는 딸의 실종 소식을 들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딸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생업도 포기한 채 딸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국을 그리고 일본을 헤맸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는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본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 역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사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대마도는 미스터리한 실종의 섬이 아닌 그저 평범한 관광지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잊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의 한쪽 구석에는 지금도 두 사람을 기리는 작은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국화꽃이 그날의 비극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곳에서 우리의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잊힌다 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과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1999년의 대마도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2살의 꽃다운 청춘 이수진 씨와 박은영 씨. 두 사람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언젠가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끈을 우리는 아직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아주 작은 단서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억 조각 하나가 20여 년간 멈춰있던 시계의 바늘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